르네상스, 중기 르네상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르네상스는 신흥 재벌 그룹이 발생되고요. 그들의 역할이 확장되었던 시기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신흥 재벌 그룹, 이들은 베니스, 밀라노, 플로렌스 이 도시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또 이 도시 국가를 만드는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하면 그 대표적인 가문이 이렇게 크게 세 가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메디치 가문, 그 다음에 스포르자 가문, 보르기아스 가문, 이렇게 이 세 집안이 등장하고요. 이 부자들로부터 예술가들이 재정적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뒤쪽에 가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들이 예술가를 지원했던 이유는 중세시대 때부터 부자는 하늘나라에 가기 어렵다. 남들 다 힘들게 사는데 니들만 부자가 되냐? 왜 우리 교회 여름성경학교 뭐 이런 거 따라가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노래 있거든요. 아무튼 이 부자들이 자기네만 잘 살면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자기네들이 많이 축적한 부를 가지고 문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예술적 예술가들을 지원해 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법적으로 좀 보호를 하게 되었고 또 이 예술가들은 이들의 지원으로부터 너무 편하게 하고 싶은 예술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뭐 이탈리아가 이랬고요. 이때 프랑스와 영국은 영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됐는데 이때 서민들에게 많은 징세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를 축적한 영주들 그리고 신흥 귀족 세력들, 신흥 상업 부자들 이들 때문에 회화, 건축 그리고 조각 이런 예술품들이 많은 후원을 받아서 많이 생겨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세 르네상스 진짜 본격적으로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이 발달했던 16세기는 돈이 많으니까 황금의 시대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던 고딕 양식에서 벗어나서 종교개혁의 시대이며 최고의 중요한 것 문예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고대 조각에서 볼 수 있듯이 이상적인 신체가 이 16세기로 넘어오면서 조각의 주체가 되었고요. 그 전에는 뭐였죠? 조각의 주체가 신이었다고 하면 이 조각의 주체가 인간으로 넘어왔고 또 그리스와 헬레니즘의 미술을 연구하고 그들을 능가하는 작품을 많이 시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성기 르네상스에는 크게 교회 건축과 빌라는 뭐죠? 네, 빌라는 지금으로 치면 저 경치 좋은 곳에 있는 별장 같은 걸 그 당시 빌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빌라라는 세속 건축, 아무튼 이 고급 별장이 성행하였고요. 또 당시 교회 건축은 지금 도면 보고 계신 것처럼 중앙 집중식 양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 예술적 중심이었던 로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때 고전주의적 그리고 옛날 것을 가지고 와서 꾸미려고 하는 복고주의적 성격이 기념성과 성숙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차용을 해서 최고의 현대화를 그 당시 시켰던 것이죠. 또 중기 르네상스 회화를 보면 15세기에 확립된 사실주의 회화 기법이 100년간이나 연구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메디치 가문, 뭐 다른 가문들 있었지만 어쨌든 이 메디치 가문들이 이 화가들을 많이 후원하기도 하는데 그런 천재 화가들이 절정에 달하는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참 이탈리아는 그러고 보면 복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재 화가들을 이 나라에 이렇게 막 태어나게 해주신 건가? 아니면 DNA가 이렇게 천재 화가들, 천재 과학자들, 천재 조각가들을 많이 내보내 주신 건가?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미술 작품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 전, 그러니까 15세기에는 나무판에 그리던 패널 회화가 성행하게 되었었습니다. 넓은 판, 그리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석고 위에다가 그리는 프레스코화가 유행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캔버스가 등장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장소, 이동성이 간편해졌고 커다란 대작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근법뿐만 아니라 색채 원근법까지 사용되면서 조금 더 사물을 사실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회화의 표현성이 가능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왼쪽의 첫 번째 그림은 모나리자인데요.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뛰어나다, 제가 그림을 보는 그런 눈은 없지만 뛰어나다기보다 그 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 신 혹은 교황, 부자들 이렇게만 그렸었는데 이 모나리자는 아이를 낳기 전인지 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을 그려달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 일반 서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반대쪽에 있는 라파엘로가 그린 것을 보면 수녀님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렸죠. 또 가운데 있는 건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 이런 것을 그린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점점 사람이 중심이다. 제가 누구 따라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이 중심인 예술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기 르네상스 건축의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 사티로 성당입니다. 밀라노에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크고 웅장한 건물들이 너무 많아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의 부속실인 성구실이라고 있는데 이 성구실은 사각형의 평면 안에 팔각형을 집어넣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팔각형의 형태를 집어넣은 집중식의 건축물로서 르네상스의 뛰어난 장식주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방 다른 데는 다 그냥 비슷한 거죠. 근데 요 방을 보면 사각형의 평면 안에 팔각형의 형태를 집어넣어서 아주 재미난 조형미를 표현한 걸 볼 수 있고요. 이 전체 사진도 보면 이렇게 르네상스의 기둥과 바닥 패턴 그리고 천정 패턴을 주어서 일소점 투시도에서 더 깊어 보이는 공간감을 만들 수 있게 하였고요. 옆에 이렇게 옆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작은 기도실과 앱스는 굉장히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템피에토라고 불리우는 성 베드로의 순교지에 건립된 성 베드로 성당 내부에 위치해 있는 기념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투어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나는 이동 중간에 이 작은 템피에토 성당, 템피에토 이 신전과 같은 이 예배당이라고 해야 되나? 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11신전하고 로마의 판테온을 차용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들의 건축 요소를 잘 혼합해서 고전을 재해석한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건축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름이 6m의 원형 평면을 가지고 있고요. 주위에는 이렇게 16개의 우리 이거 무슨 기둥이죠? 네, 도리아식 기둥이 있습니다. 몇 개? 16개. 그리고 지붕은 방구상에 돔으로 축조되어 있는데요. 규모는 보고 계신 것처럼 작지만 르네상스 디자인의 특징을 잘 나타낸 것으로 이후에 생겨지는 돔 건축의 프로토타입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건물의 이면은 하나의 수직선에 놓여 있는
수직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겹쳤을 때 두 개가 딱 겹쳐지는 황금비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 인면은 정삼각형, 지금 도면 보이시죠? 정삼각형에 딱 맞는 그런 황금 비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지나갈 때 잘 몰랐는데 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앞이 아니고 조금 뒤에서 보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저도 어딘가 찾아보면 그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잘 모르고 갔던 게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배우고 갔었더라면 조금 더 아는 척 할 수 있었고 어디에서 왜 사진을 찍는지 알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유럽 건축 기행 갔던 게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도 가시면 꼭 구경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브라만테 작품인 벨베데레 정원입니다. 이 정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긴 했지만 쉬운 말로 요즘 현대의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교황 율리오 2세가 바티칸 소장의 조각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브라만테에게 의뢰한 그런 건물인데요. 뭐 르네상스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티칸 교황의 저택인 벨베데레와 대성당을 연결시키는 기다란 축의 정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축, 여기서 보면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혹은 실내 건축을 하다 보면 축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기다란 축으로 연결시켜서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을 이 C라는 공간이 매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건축 공간에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조각품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해서 우리 교회가 성당이 일반 서민을 위해서 문화생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공한다라는 의미로 쉬운 말로 잘 보이려고 일반 서민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브라만테가 설계한 산타 마리아 델라 파체입니다. 이 파체 성당은 1480년경에 건립되었고요. 1500년에서 1504년 사이에 브라만테에 의해서 지금 보고 계신 사진, 이 회랑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당 당내에는 라파엘로가 그린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1658년에 교황 알렉산드로 7세에 의해서 정면을 개조하고 또 주위의 건물들을 싹 정리한 다음에 협소하긴 하지만 효과적인 소광장을 만들어서 반원형의 주랑을 가진 아주 독창적이고도 아름다운 정면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개축공사, 그러니까 뭐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죠. 이때 브라만테에게 이 중정을 맡겨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회랑의 아치열은 그동안의 기둥 위에 바로 아치가 연결되는 방식을 벗어나서 고전적인 콜로세움에서 사용됐던 방식, 그러니까 아래 기둥과 위 기둥이 다른 스타일, 그래서 콜로세움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콜로세움 방식을 채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토니오 다 상갈로의 작품인데요. 성 비아지오 성당입니다. 브라만테의 제자입니다. 이 안토니오 상갈로는 브라만테의 제자로서 고전적인 오더, 기둥, 그리고 규칙성, 단순성과 위엄을 잘 표현한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크로스, 그리스 십자가 형태의 평면을 가진 매우 고전적인 성당의 전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이렇게 기둥을 부조로 표현한 이런 형태를 콜로세움 방식으로 쭉 배열해서 높은 첨탑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상갈로의 작품인데요. 팔라쪼 파르네세, 팔라쪼입니다. 팔라쪼 무슨 건물이라고요? 팔라쪼. 자,
창문 틀은 이전 건축과 달리 벽 표면에서 돌출되어서 공간적으로 아주 활기가 있는 그런 3차원적 메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쭉 창문 틀, 눈썹 틀이라고도 우리 현장에서 얘기하는데 요게 밖으로 돌출돼서 그림자가 지다 보니 공간적으로 활기 있는 그런 인면 메스를 만들고요. 또 각각의 창문 틀은 받침돌, 돌출된 아래쪽 인방, 그리고 위에 필라스터, 엔타블레처, 페디먼트 등으로 아주 고대 건축의 특징들을 완벽하게 구성한 작지만 하나의 건축적 타입을 만들고 있고요. 러스티케이션된, 그러니까 거칠게 표현된 문틀과 이 파르넷의 가문의 문장을 조각해 놓은 2층의 발코니에 의해서 중앙축,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대칭적인 축을 강조함으로써 르네상스가 가지고 있는 가로의 수평력과 수직력을 살짝 조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시 팔라쪼는 잘 나가는 뭐라고요? 잘 나가는 그 파르넷의 가문의 이렇게 주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라쪼 파르넷의 그 안에 내부 공간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살롱 천장에는 천정 프레스코 벽화가 이렇게 멋지게 아주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벽화의 몰딩 부분, 이게 몰딩이죠. 프레임, 몰딩 부분, 또 여기 이런 것들이 몰딩인데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상인 건물에 이렇게 멋진 그림이 잘 장식이 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집에 자기가 쏟을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예술 작품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야. 내가 마음 놓고 굶지 않고 그림 그릴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했고요. 또 성당 내부에도 프레스코화의 그 유명한 가문들의 형상을 이렇게 배치했던 이유도 자기들을 후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스코화에 만약에 고강룡을 그렸다, 누군가를 그렸는데 나랑 닮지 않고 너무 잘생기게 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100년 뒤, 200년 뒤에 후손들은 당신을 매우 잘생긴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럼 뭐 기분 좋은 거죠. 누가 저를 그려주는데 조금 더 비슷하지만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잘 그려준다고 하면, 이 입이 조금 들어가게 그려준다고 하면 저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입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이 미켈란젤로인데요. 르네상스 양식의 법칙 그리고 규칙성에서 벗어나서 건축을 시각화 그리고 조소적 예술로 간주하여서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작품 활동을 한 사람으로 매우 유명하죠. 또 건축 조형과 그 자체의 회화적인 것을 거부하고 건축의 본질을 추상적인 공간 구성과 빛 그리고 그림자의 대립과 조화에서 시작한 르네상스 후기 매너리즘 양식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중기이지만 이제 후기 르네상스 건축으로 점점 가면서 이 미켈란젤로는 그 동안에 많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축 양식의 특징을 차용해 왔던 것에서 이제 과감히 자기의 개성을 공간에 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뒷장에는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나오겠죠. 한번 미켈란젤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렌티안 도서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이 도서관은요, 배치는 정사각형과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정사각형과 긴 직사각형 그리고 삼각형의
세 가지 공간 단위가 연속되는 형태로 개개의 뚜렷한 특징을 갖는 장소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표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건축 공간 혹은 실내 건축 공간을 설계함에 있어서 그 공간의 특징에 따라서 공간의 형태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 뭐 후에 어디야 저기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시카고 학파의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 뭐 이런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개개의 뚜렷한 특징을 갖는 장소로 처리되었고요. 또 벽체의 뛰어난 분절과 곳곳에 쓰인 지금 보고 계신 요 쌍기둥과 상하 중첩된 부조의 기둥, 필러스터라고 말씀드렸죠. 필라스터는 깊은 이렇게 그림자를 형성을 하면서 니치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사이의 벽은 더 강력한 입체적 조소성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깜피돌리오 광장입니다. 이 광장은 도시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광장의 통일된 구성은 인간적인 치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휴면적인 치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점은 뭐라고요? 가보시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이 사진처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휴먼 스케일을 좀 잡기가 어려웠던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사진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현장에 가시면 행사를 위해서 의자가 배치되어 있거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런 바닥의 패턴, 그 다음에 전체적인 뷰를 감상하실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진을 보고 가신다면 분명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처럼 중앙의 단일한 축 주위에 대칭으로 배치되어서 평면적으로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가 되는데요. 기존 중세 건물이었던 동쪽의 원로원 건물, 여기가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의 원로원 건물과 남쪽의 호민관 건물이 83도로 기울어져서 만들어졌고요. 이 상황에 맞추어서 깜피돌리오 미술관도 반대편에 똑같이 비스듬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외벽은 솔리드와 보이드를 병치시킴으로써 다양한 분절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정말 구멍이 뻥뻥 뚫려서 막혔네, 뚫렸네 하는 이런 분절 효과와 대비 효과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의 뒤쪽 부분과 도움을 미켈란젤로가 계획을 하고요. 또 라파엘로와 상갈로가 내부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만테의 평면이 갖는 중앙 집중식 특징을 유지하면서 눈꽃송이 같이 복잡한 평면을 무게 있고 응집력 있는 통일체로 변환해서 크기는 살짝 축소해서 그래서 입구의 정면에서 보면 정방향으로 만들고자 의도해서 10개의 기둥으로 된 열주들이 현관에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진으로 보여드리기가 조금 아쉬운데요.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지금 도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중앙 피어 4개의 크기를 2배로 증폭시키고 그러니까 브라만테가 설계한 중앙 집중식 배치와 축선상의 배치를 종합화한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꽃송이 같은 우리 저기 초등학교 때 현미경으로 보면 눈꽃송이 같은 이런 평면을 이렇게 점점 발전시켜서 앞에 이렇게 피어 부분 이렇게 2배로 확장시켜서 증폭시키고 그러면서도 이 중앙 집중형 배치와 축선상 이렇게 긴 광장과 연결되는 긴 축을 배치한 그런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